자,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한국사 공부하게 될 조민주라고 합니다. 첫 시간이니까 OT 간단하게 이번 연도의 시험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진도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3년간 출제 유형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지방직, 국가직 이렇게 그래서 한번 볼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 수업은 또 어떤 특징을 갖는지 뭐 다 비슷하죠. 한국사 수업은 다 비슷하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마 여러분들 그러면 거의 처음 오는 친구들이 많은가요? 제가 잘 몰라서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아예 처음이 많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한 번씩 공부를 했던 친구들 그러면 시험도 한 번씩 봤던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이제 여기는 초시생, 재시생이 섞여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제가 이제 어떤 정도까지 수업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한테 물어보려고 한 거니까.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여기 단원별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단원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거의 요 앞부분, 자, 뭐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요 앞부분을 우리가 전근대사라고 그래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여러분 교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도 아직 교재를 못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두 권으로 돼 있고 앞부분 1권이 전근대사, 그러니까 조선 후기까지 배우는 거고 그리고 요 뒷부분이 근현대사, 그래서 요 근현대사가 2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앞부분, 뒷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중에서 전 근대사에서는 한 12세 문제, 그쵸? 요 정도만 그냥 파악하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하면서 또 살펴볼 거니까 그 정도 그냥 유형만. 그래서 1권에서 한 요 정도 출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선 후기까지 해서. 그리고 근현대사라고 하는 단원이 있어요. 이제 2권이죠. 우리 교재로 하면 거기에서 한 요 정도, 한 7, 8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그래서 거의 한 35%에서 40%니까 굉장히 필지 비중이 높은 편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권 책은 좀 더 얇거든요. 얇은데 이제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더 출제 비율이 좀 높은 편이고 대체적으로 비슷하죠. 그래서 한 요 정도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거 여러분이 그냥 그래프로 숫자로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는 역시 전 근대사, 근현대사 비율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국가직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이 정도 출제가 되는구나. 여기서는 여러분이 그 정도 되는구나 라는 것만 캐치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천천히 나타나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분류사라고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다시 나눠지죠. 예를 들면 고려시대라고 칩시다. 고려시대를 다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요 단원 순서대로 배울 거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어디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냐? 당연히 요 앞부분 숫자 많은 데가 정치 파트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일단 뭐부터? 정치사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치사부터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2021년 지방직 9급에서 여기는 0인 거 보이죠? 그래서 거의 경제, 사회가 출제가 아예 안 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꼭 뭐 그러면 작년에는 올해는 뭐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나올 것이다. 이거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죠. 출제하는 출제자들 마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결론은 뭐냐면 결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공부해야 한다. 하지만 비중은 어디다 둬야 된다? 정치사에 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단원 중에서 일단 정치사가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정치사 위주로 보되 그 다음 많이 나오는 단원은 경제, 사회 아니고 문화예요. 그래서 문화사를 조금 더 비중 있게 보고 그 다음에 경제나 사회는 이론적인 거거든요. 제도적인 것들이에요. 뭐 토지제도, 수치제도, 제도적인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정치, 그 다음 문화사를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뤄야겠구나 라는 거를 이런 표에서 알 수가 있죠. 자, 국가직도 마찬가지예요. 천천히, 너무 천천히 나오고 있지. 국가직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또 국가직은 양상이 확 다르지 않아요? 경제사에서 훨씬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랜덤이야.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죠. 어디서 많이 나올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전체 다 해야 된다.
하지만 비중은 정치사에 덜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선 그냥 경향만 살펴보는 거예요. 아, 요렇구나 정도만 살펴보는 거고 최근 국가직 5개년 동안의 난이도예요. 시험이 쉬웠냐 어려웠냐 요거를 나타내는 거죠. 자, 거의 한 중간 정도로 오다가 2018년에 여기 뚫어버린 거 알죠? 여기 지금 그래프를 뚫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완전 폭망. 너무 어려워서. 그러다가 2019년에 이제 이때 어려웠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이제 풀어줘야 되겠죠, 학생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쉽게 냈다가 제 한 20년하고 21년 요때 이제 찾았어요. 요 정도로 내면 되겠구나. 그래서 거의 한 요 정도, 한 중에서 약간 상에 여기 지금 그래프가 상으로 되어 있지만 한 중에서 상 조금 더 약간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한 중상 이상 정도는 공부를 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지방직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해요. 그런데 지방직은 조금 더 난이도가 쉽죠. 지방직은 조금 더 난이도가 쉽구나라는 것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파악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경향 분석. 이제 다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다 간단한 얘기고, 다 비슷비슷한 얘기지만, 그래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첫 번째, 전 시대를 거쳐서 골고루 출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렵다고 해서 그 단원을 빼먹으면, 알죠? 꼭 내 시험 볼 때 내가 공부 안 한 단원에서 나오는 거,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한국사 같은 경우는 전 시대를 모두 다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기본 개념을 파악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암기만 해서 점수를 높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전에 한국사 공부할 땐 그냥 무조건 그 암기 노트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무조건 달달 외우면 돼. 물론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암기를 하긴 해야 되죠. 암기가 선행이 되긴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그냥 필기노트 가지고 다니면서 암기만 한다고 해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어. 말하자면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지. 이게 답이지. 이렇게 돌아가는 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암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물론 암기가 선행돼야 되긴 하지만 암기만으로는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기본 개념이라든가 원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순한 제도사가 아니라 경제사와 문화사를 연계시킨다라고 했죠. 말하자면 앞에서 우리가 정치사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문화사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치사 따로 문화사 따로가 아니고요. 정치사와 문화사를 연결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예를 들면 사료를 제시하고 여기서 제시한 이 왕이 실시했던 경제사는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이 왕 때에 있었던 문화재는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그러면 경제사와 연계를 시켰고 문화사와 연계를 시킨 거죠.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정치사, 경제사, 문화사 이렇게만 따로따로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을 높게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예요?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은. 자, 그 다음에 사료를 통해서 개념을 확인한다. 사료. 자, 여러분 교재에도 지금 이 교재에 사료가 나와 있긴 해요. 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료를 제시하는 문제가 사료 제시형 문제가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문제 있고 답 찾는 문제. 예전 시험 문제 같은 거는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요즘에는 문제 있고 사료를 제시하고 사료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료가 대부분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사료를 제시하는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니면 이제 순서를 나열하는 문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쨌든 사료를 제시하는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결론은 사료를 봐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사료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료를 어떻게 다 외워요? 어디서 나올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사료들은 여러분 교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커리큘럼 중에서 사료만 따로 보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 특강 같은 거 좀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료는 우리 수업 시간 안에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료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이거는 중요해 읽어봐 요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하고 같이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수업 시간에는. 기본 이론 시간에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사료만 다 묶어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려고 해요. 커리큘럼 중에.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살펴보고 여러분은 수업 시간에 이건 중요하다. 그런 사료들은 꼭 살펴보고. 알겠죠? 사료를 꼭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빨리 나와. 빨리. 얘는 왜 또 이게 먼저 나왔지? 그래, 어서 나와라. 그래. 얘가 좀 더디죠? 자, 봅시다. 정치사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금방 했던 내용들, 그리고 경제사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직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사 문제, 만점 방지용 문제라고 들어봤죠.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전반적으로 쉽게 나오다가 한두 개 딱 어렵게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런 거는 틀려라 라고 내는 거죠. 이거를 맞춰라가 아니라 야, 이건 좀 틀려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문화사에서 이런 만점 방지용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지 뭐. 그래서 이런 식의 한국사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얘도 또 얘가 먼저 나오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야, 빨리 나와. 빨리. 자, 각 시대의 주요 개념 파악.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랑 같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역사 변동기의 특징. 예를 들면 역사가 바뀌는 시대가 있잖아요. 뭐 신라 말기, 뭐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요럴 때 그런 시대에 좀 문제가 중점적으로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 사료 아까도 얘기했고 또 얘기하죠. 사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상은 이제 불교, 유교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인물이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알죠? 뭐 원효 의상부터 시작해서 이황 이이까지 다 인물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이고요. 지역사가 가끔 나오기는 해요. 지방직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 지역사 문제가 좀 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역에 관한 것들도 예를 들면 뭐 평양, 개성 아니면 뭐 경주 또 서울 또 최근에 서울에 관한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역사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 커리큘럼 보시면 이제 올인원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 8월 2달 동안 여러분하고 이론 수업을 쫙 하겠죠. 그래서 이론 수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단원별 핵심 문포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전범위 기출문제를 풀고 나서 이제 지방직, 국가직 대비 문제가 직접적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핵심 정리하고 모의고사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사료특강, 사료를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특징이라고 하지만 뭐 여러분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구나. 자, 이해하기 쉽게 스토리텔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모든 한국사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스토리텔링이다. 자기는 암기하라고 안 한다. 라고 하지만 다 암기하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강조, 반복 그래서 외워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기출과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약간 농담처럼 던지는 얘기들도 사실은 그거 시험에 다 나왔던 얘기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농담들도 아주 이상한 농담 아니면 대부분 기출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야, 이것도 나왔었어? 그럼 다 기출문제야. 그래서 기출과 연계해서 여러분한테 이런 것도 나왔다, 이런 것도 나왔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들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하고 OT 한번 살펴봤고, 시대사라고 해서 한국사 여러분 중에 처음 듣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국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대강은 알고 들어가야 요런 게 한국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깨졌네. 파일이 깨졌네요.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시대별로 나와 있어요. 쭉 지금 제가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한국사 같은 경우는 7차 교육과정에 중요한 건 아니에요. 7차 교육과정에 국정교과서. 지금은 여러분이 아마 한국사를 배웠으면 그거는 다 검인정 교과서겠죠. 그러니까 출판사별로 전부 다 한국사 교과서가 다르고 그 교과서를 가지고 아무래도 여러분이 배웠을 텐데 지금 7차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2000년대 초반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죠. 또 그것도 한참 지난 거죠. 한 20년 됐으니까. 그때는 교과서가 국사교과서가 한 권. 나라에서 만든 한 권. 그런 걸 국정교과서라고 하는데 그 국정교과서를 바탕으로 지금 여러분 교재도 쓰여진 거고 여러분 공무원 수험서는 다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국정교과서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사의 시대를 선사시대부터 8개의 단원으로 나눠요. 8개의 단원으로 나누고 이 앞부분을 전근대사라고 했죠. 그래서 전근대사라고 하고 뒷부분을 근현대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단원 이번 시간에 배울 건데 첫 번째 단원까지 하면 9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어디까지 배울 거냐? 1단원, 1단원, 2단원, 3단원 앞부분까지. 되게 많이 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 페이지로 하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페이지까지 솔직히 다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최선을 다 한번 해보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재가 아직 안 나왔지만 교재는 한 1000페이지가 조금 안 되나? 올해는 오늘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 900 몇 페이지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거진 그 정도니까 우리가 수업 8번인 거 알죠, 여러분? 7, 8월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8번이죠?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까지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하고 제가 한 주마다 얼마나 진도를 나가야 되냐면 한 100페이지쯤 무조건 나가야 되니까 지금 오늘 나눠드린 분량이 한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업은 그런 식으로 나갈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무조건 여러분한테 제가 수업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복습은 꼭 해라. 한국사 수업을 여기는 이제 처음 듣는 친구도 있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듣는 친구도 있겠지만 첫 번째 들을 때는 아마 여러분 다 공감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냥 듣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다 낯선 단어들, 낯선 인물들이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수업을 듣는다면 초시생 같은 경우는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오늘 목요일이죠? 그러면 이제 이번 주 뭐 금, 토, 일, 이제 여러분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여러분의 뭐 이제 시간이, 여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주 안에 무조건 한 번은 복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습이라는 게 사실 별게 없어요. 여기에 나온 거를 막 무조건 달달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교재를 한번 읽어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정리한 게 있거나 뭐 따로 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정리 노트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한 두세 번 읽어보는 거. 그 정도. 예습은 안 해도 돼요. 무조건 복습은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이 복습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그리고 처음에 복습을 안 하고 그냥 들으면 진짜 2달 뒤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 다음에 복습을 좀 하잖아요. 그러면 알 것 같아. 조금 알 것 같아. 이렇게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여러분한테 테스트 나눠드릴 거고 그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뭘 틀렸는지 제가 좀 확인하고 그래서 테스트를 수업 시간 전에 나눠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테스트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학원에서 하는 테스트가 또 있잖아요. 여기 지금 하는 거. 그거 말고 한국사 시간 하는 테스트가 따로 나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테스트가 나갈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월말평가도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업은 물론 이제 여러분 중에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 수업도 듣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빼먹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번 주 수업 듣고 한 주 빼먹고 다음 주에 왔어. 그럼 중간에 아예 날아간 거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물론 본인이 따로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 주를 빼먹는다? 그러면 8분의 1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또 나중에 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기 싫어. 그럼 이제 또 다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쭉 완강. 여러분한테 지금 권하는 건 무조건 이번 2달은 이제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조건 끝까지. 그래서 완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복습은 꼭 하자. 이 교재 또는 여러분이 정리한 거 이런 거 한 2번씩 읽어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강이에요. 끝까지 가자. 끝까지 수업을 다 들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간에 그만해버리면 이거 시작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완강하는 거 그리고 복습하는 거 이 2가지를 좀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에는 물론 없겠지만 제가 어느 학원에 어떤 수업을 가든 다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수업 듣다가 졸릴 수 있죠. 한국사 뭐 재밌니? 재미없어. 뭐 재밌겠어. 그냥 듣는 거지.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졸릴 수 있어. 저도 이해해요. 저도 수업을 어디 가서 듣잖아요. 졸려. 100% 졸려. 나도 인강 듣잖아? 졸려. 듣기 싫어. 그래서 마찬가지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이 물을 마시든 잠깐 나갔다 오든 그건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졸린 것.
다 졸릴 수 있어. 피곤하니까. 이 중에 안 피곤하고 안 힘들고 안 지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지 않아? 그쵸? 근데 졸린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깨야 되겠지. 의지의 문제고, 단 아예 포기한 사람처럼 엎드려 있거나 하는 사람은 이 중에는 없겠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 전체 학원 분위기. 제가 이제 이 학원은 아직 저도 잘 모르니까 학원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그 분위기는 사실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한 명이 분위기를 깨버리면 전체가 무너지게 돼요. 그럼 그 전체가 무너지게 되면 그 영향은 나한테 오는 거거든요. 누구든. 여기 있는 사람 누구든 간에. 그래서 내가 지켜야 남들도 지키고 그래야 전반적인 분위기가 유지되면서 다 윈윈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은 또 어른들이니까 아마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거랑 다르더라고요. 내가 어른인 거랑 내가 잘하는 거랑 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혹시 약간 제가 볼 때 좀 그렇네? 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 제가 예전 같으면 그냥 나도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은 저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서 그렇지 않아요. 불러. 얘, 나 좀 잠깐 볼래? 이러면서 얘기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내가 모르고 하는 행동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불러서 말한다. 여러 학생이 그거는 좀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해줄 거니까 혹시 그런 말을 듣더라도 기분이 더럽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엄마 같은 마음으로. 제가 진짜 다 여러분 같은 자식은 없지만 다 있을 그 나이야. 그래서 다 자식 같은 생각으로 엄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고 시대사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왔네. 아무튼 잘하자. 알겠죠? 이렇게 7개 시기로 나눠서 오늘 3단원 조금 거기까지 나갈 거다 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갔네. 자, 그리고 여러분 한국사 공부할 때 제일 많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국사는 제일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 제일 많이 듣지 않아요? 한국사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흐름이 뭐야? 그러게 흐름이 뭐지? 흐름이라는 건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 흐름이 뭘까? 한국사 흐름 어떻게 잡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흐름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어느 단원에 뭐가 있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려를 태조 왕건이 세웠지. 왕건 나오면 그럼 무슨 시대겠어? 고려시대겠지. 물론 신라 말기도 있겠지만 고려시대 후삼국 시대도 있겠지만 고려시대겠지. 그러면 여러분이 왕건이 만약에 나왔어? 그럼 고려시대를 떠올리면 돼.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나왔어? 그럼 조선시대겠지. 조선 초기겠지. 그거야. 그걸 알면 흐름이 잡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제도가 있어. 문제를 풀었어? 제도가 나와? 그게 어느 시대인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짜 공부할 때는 어려울 수 있지. 왜냐면 워낙 많은 제도와 워낙 많은 인물과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시대를 좀 구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배우는 단원이 어느 단원이지? 그거를 파악하면서 놓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삼국시대를 배우고 있어. 삼국시대 뭐 장수왕을 배우고 있다. 그럼 지금 고구려 5세기지? 이런 거 자꾸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흐름이야. 별거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어디쯤 공부하고 있지? 이거를 알면 흐름을 잡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대사.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대사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단원별로 한번 쭉 9개 단원을 나열했었는데 그렇게 시대별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재도. 그리고 시대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배우는 게 이제 여기까지 한 물론 다 배울 순 없지만 한 요 정도까지 오늘 여러분하고 하루 종일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선사, 그리고 고대사회, 그리고 중세, 근세, 근대태동기, 근대사회, 일제강점기, 현대사회. 제가 단원 이름을 지금 한번 쭉 읽어봤는데 단원 이름만 보고는 어느 시대인지 딱 감이 안 올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세사회 언제야? 조선 전기. 근데 이게 또 감이 안 올 수가 있죠. 자, 중세사회 어디야? 고려시대야. 그러면 고려라고 하면 알아듣겠는데 중세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겠잖아요. 그래서 단원 이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중세다 그럼 고려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된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랑 아마 이런 단원들,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익숙해져야 된다. 지금은 낯설 수 있어요. 근데 좀 익숙해지겠죠, 이제. 그래서 시대사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얘가 이렇게 천천히 나와서 답답해 죽겠어. 자, 오늘 첫 단원.
바로 이거예요. 역사학습의 목적.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1단원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자, 네. 자, 역사학습의 목적이라고 해서 첫 단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게 좀 불편하다. 위로 돼 있어서 옆으로 하시면 집게를 옆으로 집으면 돼. 그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되겠지? 교재가 조금 늦게 작업이 끝나가지고 아마 다른 과목도 다 교재가 아직 안 나왔나요? 그쵸, 다 똑같이. 아마 전체적으로 인쇄를 돌리고 하니까 교재가 조금 늦어졌나 봐요. 그래요. 아무튼 교재 나오면 조금 더 잘 볼 수 있겠죠? 흑백이고 좋은데? 흑백인데? 자, 역사학습의 목적이라고 하는 1단원. 지금 여러분하고 1단원 수업을 들어갈 거예요. 자, 1단원 시험 문제는 최근 한 언제냐? 2021년이죠, 지금이. 최근 한 5개년 동안 한 문제. 그래서 지방직 국가직에서는 한 문제, 그리고 다른 직렬에서는 또 한 문제 나왔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1단원 문제는 거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하지만 아까 말했죠. 우리가 또 한 단원 빼먹고 가면 어떻게 돼? 내년에 나와. 그건 그런다. 꼭 그래. 그러니까 이 단원은 사실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알고는 가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여기 지금 1단원이 16페이지부터 이렇게 굉장히 좀 많지 않아요, 내용이?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2개. 사실 잘 나오지도 않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2개 중에 하나가 나올 똥 말똥이야. 말하자면 나올까 말까야. 그래서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알고는 갑시다 라고 하는 의미로 간단하게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역사학습의 목적에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건 역사의 의미예요. 1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역사의 의미가 나와 있죠. 자, 역사의 의미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졌어. 역사란 뭐지? 역사란 무엇인가? 그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우린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그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크게 2가지 의미를 갖는데 첫 번째는 자, 역사란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있었던 일, 지나간 일. 역사잖아. 우리 그냥 알고 있잖아요. 있었던 일이 역사지 뭐 지나간 일이지. 그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실로서의 역사다. 그러니까 지나간 일이고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역사학자가 있어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건들의 집합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 자, 사실로서의 역사는 객관적 의미의 역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지나간 일이니까 이건 누가 말하든지 간에 누가 또 보든지 읽든지 간에 변하는 건 아니지. 그냥 그거잖아. 있었던 일. 그래서 객관적인 역사거나 예를 들면 이상계가 조선을 세웠어. 그럼 여러분이 얘기하든 제가 얘기하든 달라지는 거 1도 없죠. 그냥 그거잖아. 사실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객관적 역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제시한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역사는 오직 역사가는 사실만 말해야 된다.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사실만 강조하는 역사 연구의 흐름을 실증주의라고 하고 이 실증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학자가 19세기 독일의 역사학자인 랑케라고 하는 역사학자예요. 랑케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 랑케. 오직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뭐가 붙었냐면 여기 이제 너무 좁아서 제가 못 썼지만 자기 자신을 죽이고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오직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해야 한다. 여기서 이제 진짜 자기를 죽이라는 얘기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네 의견은 말하지 마. 들어가지 않게 해. 요게 이제 랑케가 주장한 내용이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여러분 16페이지에 나와 있고 대표적인 역사가라고 나와 있고요. 자, 지금 칠판에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교재에는 어원도 나와 있죠. 어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전 세계의 역사라는 단어들이 있죠. 역사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영어에서는 히스토리, 히스토리. 뭐 독일어는 게슈테, 한자로도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 단어들을 다 연구를 해봤더니 딱 2가지 의미로 나뉘는 거예요. 똑같이 사실로서의 역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나뉘는데 여기 지금 사실로서의 역사의 어원은 그냥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해서 이제 독일어로 게슈테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지나간 일, 있었던 일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주장한 역사학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랑케. 네, 랑케. 그래서 랑케는 이렇게 말했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요거죠. 사실, 그리고 객관적, 그리고 랑케.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럼 역사는 지나간 일이었어. 사실로서의 역사였어. 자 그러면 두 번째 역사는 뭐냐? 두 번째. 그 두 번째는 기록으로서의 역사예요. 자 그냥 지나갔어. 그럼 지나갔지. 끝. 그걸 누군가가 기록을 해야 그게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요 교재 또는 역사책, 이거는 사실로서의 역사일까요? 기록된 역사일까요? 기록된 역사를 배우는 거지 사실은. 자 그러면 기록은 누가 해? 기록은 누가 하지? 역사가가 하겠지? 그러면 역사가에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조금이라도. 그쵸? 왜냐면 누군가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를 기록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생각은 그 사람이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주관적 역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러분 히스토리라고 하는 제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역사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탐구하다, 찾아낸다, 알아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간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누군가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역사 연구의 흐름을 상대주의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상대주의 역사학자들이 이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뭐 크로체, 콜링우드 뭐 등등등해서 칼 베커 뭐 나오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E.H. 카라고 하는 역사학자, 카라고 하는 역사학자만 알면 되는데, 자, 20세기 영국의 역사학자인 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역사가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이거 뭔 소리야?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역사라고 하는 건 나중에 그때 그냥 있었을 때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 나중에 어떤 역사가가 이거를 해석하거나 분석하거나 의미를 부여하거나 또는 뭐 연구하거나 이럴 때 의미를 갖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역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누구라고 할까요? 뭐 장희빈? 장희빈은 여러분 다 아니까 장희빈이라고 합시다. 숙종의 부인이죠. 장희빈 같은 경우는 원래는 평민 출신이었는데 궁녀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후궁의 자리까지 올라서 왕비 자리까지 올랐던 아주 대단한 인물이죠. 자, 그런데 그 장희빈을 대체적으로는 어떤 성격이라고 생각하냐면 포악하고 표독하고 악독하고 막 후궁들 막 맨날 괴롭히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 아무튼 최근에 몇 년 안에 나왔던 드라마에서는 그 장희빈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굉장히 능력 있는 여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막 사회생활도 잘하는 그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달리 한 거죠. 작가나 PD의 해석이 그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장희빈처럼 막 표독스럽고 막 악독하고 막 맨날 후궁들 괴롭히고 막 인연왕후 막 저주하고 이런 식으로 배웠다면 그 PD나 작가가 봤던 장희빈은 굉장히 능력자,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능력 있는 여자로서 자기 인생을 개척해간 사람? 뭐 이렇게 표현을 한 영화나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하거나 해석하거나 의미를 부여하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인물이든 사건이든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 그 시대 상황이라든가 역사가에 따라 달라지겠네? 어떤 사건 하나가 그게 상대주의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그때그때 다르다. 알겠죠? 그때그때 달라져. 그게 바로 상대주의고 그걸 강조한 사람. 그게 이제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과거 사실이 현재에 새롭게 의미를 갖기도 하는구나 라는 걸 강조한 게 E.H. 카라고 하는 역사학자죠. 그래서 여기서는 역사의 의미 두 가지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사실로서의 역사와 객관적 역사 그리고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주관적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험에는 그럼 어떻게 나오냐? 물론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이제 기출문제, 샘플 기출문제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요 랑케나 카가 했던 요런 표현들 있죠. 요런 말들. 요거를 제시문으로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뭐 인식을 가진
또는 서술을 골라라. 그러니까 같은 관점을 가진 내용을 지문에서 골라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만 구별하면 돼? 이거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그러니까 사실만 말한 거야? 아니면 주관이 들어간 거야? 이걸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험은 대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 그래서 요 단원, 역사의 의미, 요 역사, 한국사의 이 첫 번째 단원, 한국사의 이해란 첫 번째 단원에서 시험 문제 낸다면 이거, 역사, 구분하는 거,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고, 자, 또 하나 나올 수 있다면 이제 좀 덜 중요해. 좀 덜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 더 본다면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고, 자,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16, 17페이지 한번 살펴봤는데 나머지는 설명 안 했어요. 역사학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살펴보는 걸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역사학의 의미, 뭐 사료, 비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역사의 내면과 외면 이런 것들 뭐 그냥 읽어보면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따로 제가 설명 안 했고,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역사학습의 의미가 나와 있죠? 자, 역사학습의 의미, 역사학습의 목적 뭐 두 가지 측면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해? 첫째, 여러분처럼 역사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그래서 역사학습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역사학습의 두 가지 측면이라고 나와 있고, 나머지 역사학습의 의. 자, 이런 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 뒤에 기출문제 나오니까 한번, 아, 이런 식의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오는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최근 한 2년 정도의 기출문제로 이제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신 문제, 최신의 요 단원과 관련된 문제들을 아, 이런 식의 문제도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걸 한번 이제 샘플로 풀어보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단원은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봅시다. 자,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 단원에서는 일단 보편성과 특수성이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보통이다, 일반적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느 나라나 다 갖는 비슷비슷한 개념들을 우리는 보편성이라고 얘기하고요. 특수성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우리만 갖는 뭐 독특한 민족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민족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거를 특수성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 교재에는 세계사적 뭐 보편성과 특수성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사에서의 보편성과 특수성 이런 것들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21페이지에서는 세계사적 보편성과 민족적 특수성이라고 해서 아, 보편성과 특수성 이런 뜻이구나.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고, 한 장 넘기시면 이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22페이지? 네, 22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거기 보시면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슷한 점, 우리나라만 갖는 독특한 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편성으로 가봅시다. 자, 우리나라도 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모두 추구하고 있다. 자, 요 전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건 예를 들면 자유, 뭐 평화, 뭐 평등, 또 뭐가 있을까요? 박애. 박애는 뭐냐면 인류애적인 사랑. 네, 인류의 남녀 사랑 말고 인류애적인 사랑을 박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왜 했지 일제시대 때? 자유와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을 왜 했어? 역시 그것도 민주화운동에서는 뭐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독재 체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으려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도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하는 행동들도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한 것이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로 이런 개념들을 추구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유사한 역사 발전 법칙에 따라서 발전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는 다 비슷한 역사 발전 법칙에 따라서 발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역사 법칙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르크스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여러분? 마르크스 하면 뭐 공산주의만 딱 생각나죠. 마르크스, 레닌 하면은. 근데 어쨌든 이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 발전 법칙이라고 하는 걸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한 5단계를 거쳐서 발전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시 공산 사회, 그리고 고대 노예제 사회,
그리고 중세 봉건제 사회, 그리고 근대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현대 공산주의 사회. 이제 그 사람이 주장한 거니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별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런 거는 절대 필기할 필요 없는 원시 공산주의 사회, 공산제.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자니까 이렇게 쭉 발전을 해. 역사가 쭉 발전을 해. 세계사가 발전을 하는데 마지막 단계에 뭐가 돼요? 공산주의 사회가 된다라고 본 거야. 근데 뭐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이건 이제 끝났지. 왜냐면 공산주의가 무너졌으니까 일단 틀린 거야. 그런데 요거 빼고 나머지는 정확해. 쉽게 말하면 비슷해.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다 요 단계를 거쳐서 발전을 해요. 네, 거의 다 발전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고대는 노예제가 있어야 되고, 중세는 봉건제가 있어야 되고, 근대는 자본주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충족해야만 요 시대를 거쳐서 발전했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희한하게도 전 세계 어디나 다 2단계로 발전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단계로 발전을 하더라.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발전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교재에 뭐가 여기서 여러분 하나 설명할 만한 건 뭐가 나오냐면, 여기는 21페이지로 다시 한번 넘겨보시면 사회경제사학이라고 해서 보편성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거랑 연결해서,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듣는 건 아직 외울 필요 없고 여러분 그냥 듣고 이해하시면 되고,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내용이긴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근데 조금 내용은 어려워.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일제시대 가면 다시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번 언급이 싹 됐으니까 여러분한테 말은 하지만 중요하지 않으니까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자, 역사 발전 법칙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봉건제라고 하는 시대가 없었어요. 자, 이 봉건제라고 하는 시대는 유럽에는 있어요. 유럽 중세 봉건제 있죠. 일본 봉건제 사회가 있었어요. 그 시대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중국도 봉건제 시대라고 하는, 사회라고 하는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럽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중세 시대를 다 겪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봉건제라고 하는 이름 붙은 시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뭐라고 했냐면,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면서, 그래, 너네는 봉건제가 없지. 그러니까 중세가 없지. 그래서 너네 나라 역사는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전부 다 고대에 머물러 있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멈춰 있다. 발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쉽게 말하면 이제 왜곡하는 건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이거를 중세 부재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정체성론이라고도 하죠. 자, 정체성론 알겠지? 역사가 어떻게 됐어? 멈췄어.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일본이 뭐라고 했겠어? 이거 이런 미개한 것들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지들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일제시대니까 우리나라 역사학자 중에 이거를 반박한 사람이 있었겠지? 뭔 소리야. 우리도 봉건제라는 이름은 없지만 이 봉건제와 비슷한, 봉건제가 뭐냐면 나라가 넓어서 왕이 혼자 다스릴 수가 없어서 나눠준 거예요. 제후들한테. 이건 너 조금 가져, 넌 조금 다스려,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체제를 봉건제라고 하는데, 이런 이름을 가진 시대는 없지만 이런 비슷한 시대는 존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봉건제도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반박한 게 금방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사회경제사학이에요. 뭔 소리야, 우리도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나라만 이렇게 없을 수 있어? 이거 말도 안 되죠. 왜냐면 전 세계는 모두 다 비슷하게 발전하니까. 그래서 유사한 역사 발전 법칙에 따라서 발전했다 라고 주장을 한 게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사회경제사학이고, 일본이 왜곡한 거, 너네 나라는 발전이 없었어 라고 얘기한 거는 이제 특수성에 해당하겠죠. 너네 나라만 특이해, 이상해 라고 얘기했는데, 역사 발전 법칙이라는 건 특이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이건 잘못된 거겠죠. 실제로. 그래서 이 사회경제사학이 왜 보편성인지 알겠죠. 왜 보편적이라고 주장을 하는지. 자, 이 사회경제사학이라는 건 나중에 일제시대 가서 다시 할 거고요. 여러분은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어도 상관없어. 시험에 잘 나오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우리나라 역사도 유사한 역사 발전 법칙에 따라 발전했다. 예를 들면
구석기 시대 다음에 우리 조금 이따 배우겠죠? 구석기 시대 다음에 신석기 다음에 청동기 다음에 철기로 발전하지. 이건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요. 뭐 저기 어디 이상한 지역에 갔더니 구석기였다가 청동기였다 신석기로 가더라? 없어. 그런 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 똑같이 발전한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얘기했던 고대에서 중세에서 근대로 발전하는 거지, 일본이 우리나라의 역사 얘기한 것처럼 너네는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던데 이런 건 없어. 알겠죠? 다 똑같이 발전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편성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만 갖는 특수성은 뭐냐? 자, 특수성 같은 경우는 자, 우리나라 주변의 나라들, 우리나라를 동아시아라고 하잖아요. 요 동아시아 또는 뭐 동북아시아라고 하죠. 요 동아시아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비슷하게 갖는 문화가 불교, 그 다음에 유교, 그리고 변홍사 이런 문화를 비슷하게 갖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만 갖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불교 중에서도 우리나라만 갖는 특징, 이런 게 이제 특수성이 되겠죠. 자, 이 동아시아는 뭐 동남아시아든 동북아시아든 다 불교 문화권이잖아요. 그런데 이 불교 중에서도 우리나라만 갖는 특이한 점이 이거예요. 호국적.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면 뭐든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알고 있는, 우리 나중에 나오겠지만 팔만대장경이든 뭐 황룡사 고층탑이든, 또는 자, 원래 승려들은 살생을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승병이 생겨, 우리나라. 그럼 외적은 죽여도 돼? 원래 안 되지. 하지만 나라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호국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호국불교가 우리나라의 또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현세 구복적 특징이다. 자, 원래 불교를 믿는 목적은 뭘까요? 예를 들면 기독교나 천주교는 천국에 가고 싶어서 믿는 거지 않아요? 그쵸? 그럼 불교는 왜? 불교의 최종 목적은 뭘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 관심 1도 없고? 그럴 수 있지. 자, 불교는 뭐냐면 죽은 뒤에 다음 세상에 좋은 걸로 태어나거나,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아니면 극락에 가거나, 극락이 천국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기독교나 천주교도 내세 신앙이잖아요. 말하자면 죽은 뒤에 뭐 천국이 있다 이렇게 믿는 거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뒤에 그 다음에 어떤 세상에 대해서 비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이거야. 현재의 복을 비는 거죠. 그래서 왜 수능 전, 공무원 시험 전에 가면은 막 엄마들이 불공 드리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뭐 죽은 뒤에 시험 잘 보라고 그러겠어? 지금 잘 보라고 하겠지? 그래서 현세 구복적인 성격이다 그 말이야. 이거는 같은 불교 문화권 나라들 중에서도 우리나라만 갖는 특징이다. 그래서 이거는 특수성. 자, 같은 유교 문화권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뭘 강조해? 충과 효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는 아까 우리 뭐 의병, 승병도 얘기했지만 의병도 막 일어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만 갖는 독특한 성질. 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베트남, 뭐 우리나라 다 유교 문화권이지만,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이런 유교적인 사상 중에 인과 의를 강조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충과 효를 강조한 것이 특이하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다음 세 번째 변홍사 문화권에서는,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뭐 일하고 같이 어울려서 뭐 같이 노동을 하고 하는 것들을 즐겨 하죠. 조직.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몇 명 모이면 다 이런 거 뭔가를 만들잖아요. 막 모임 같은 거 만들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공동체 조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수성, 우리나라만 나타나는 성질이죠. 자,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22페이지 도움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1단원 마무리했어요. 1단원에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첫 번째, 역사의 의미.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 두 번째는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이제 어떤 문제 나와도 충분히, 네, 별거 없거든요. 요 1단원 문제 잘 출제가 안 되니까 요 정도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그래서 따로 암기할 거 없겠죠? 네, 따로 암기할 거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키워드 체크했던 것만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1단원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시면 뭐 민족문화의 이해 이런 거 나와 있죠. 자, 이것도 전혀 암기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은 꼭 이렇게 표가 나오면 왠지 막 암기할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들지. 전혀 암기할 필요 없어. 여러분, 표는 또 무조건 다 암기하려고 그러더라. 하지 마세요. 알겠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국사와 세계사의 뭐 관련성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전혀 볼 필요 없다. 한번 읽어는 보겠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는 보겠지만 시험에 나오거나 뭐 하는 내용 별로 없으니까 체크. 다만 기출문제는 한번 풀어볼 거죠? 네,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구나. 이렇게 기출문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첫 시간에 여러분하고 OT 간단하게 너무 이제 속 터져 늦게 나타나가지고 속 터지는 OT 그리고 1단원 이렇게 살펴봤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암기해야 되는 선사시대 내용을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선사시대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